브뤼셀의 기적, 대한민국 외교, 유럽의 심장을 꿰뚫다. 2025년 11월 7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수현 부통령이 아무런 예고 없이 유럽의회 건물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참관이나 특정 의원과의 면담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정상회의 중 하나의 핵심 연사로서 연단에 섰고 전 세계 40여 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국제 언론은 거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라고. 베이징의 반응은 늘 그랬듯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했습니다. 주이유 중국 대사관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이미 유럽연합 측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유럽의회가 소위 반중 분열 세력의 핵심 인물에게 건물 내에서 반중 분열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락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또 한 번의 설전 아닌가. 한국의 정치인이 해외에서 연설한 게 처음도 아니고 중국의 항의는 이제 지겨울 정도인데 이번엔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만약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브뤼셀에서 벌어진 이 외교적 돌파구가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도약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교한 외교전을 깊이 파헤쳐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연설의 돌파구는 정확히 무엇인가? 왜 이것이 역사적이라고 불리는가? 둘째, 불가능해 보였던 이 깜짝 등장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번 돌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째, 이 연설은 왜 역사적인가? 대체 무엇을 돌파했는가? 그 답은 장소와 지위라는 두 개의 키워드 안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연설은 어느 대학의 강당이나 싱크탱크의 회의실에서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유럽의회 건물 내부였습니다. 유럽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27개 유럽 국가의 민의를 대표하는 최고 전당이자 유럽 주권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은커녕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이 장소에 발을 들여 공개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설정한 가장 엄격하고 넘어설 수 없는 외교적 레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한민국은 그 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당당한 방식으로 레드라인의 정중앙에 민주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장소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심장부인 유럽의회가 대한민국의 현직 부통령을 건물 안으로 받아들이고 공개적인 정치 연설을 허락했을 때 이 행위 자체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합법적이고 대등한 민주정치 실체로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 전당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온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다음으로 지위를 살펴봅시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인물은 대한민국의 현직 부통령인 김수현과 외교부 장관인 박진우였습니다. 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조합은 공식 수교 관계가 없는 지역에 대한민국이 파견할 수 있는 비국가원 수급 최고위 외교 대표단입니다. 이는 과거 퇴임한 관료나 학자들이 진행했던 이 트랙 외교민 간 외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회 내부의 정치적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에 김수현 부통령을 초청한 것은 IPH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유럽의회 공동의장인
미리엄 렉스만 의원과 베르나르 게타 의원이었습니다. 렉스만 의원은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인민당 EPP 소속이고 게타 의원은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그룹 소속입니다. 이 두 의원이 정당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은 유럽 의회 내의 대한민국 지지 기반이 일부 의원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닌 광범위한 공감대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럽 정치의 중심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현직 대표에게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장면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이미 명백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유럽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가시성이 전례 없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불가능해 보였던 이 등장은 어떻게 기획되었는가? 그렇다면 이 연설의 돌파구를 이해했으니 이제 더 흥미진진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불가능해 보였던 등장은 과연 어떻게 기획되었을까요? 그 뒤에는 어떤 숨막히는 외교 공방전이 있었을까요? 이번 방문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전술적 특징은 바로 철저한 비밀 유지였습니다. 거의 모든 국제 언론은 이 일정이 사전에 극비에 붙여졌으며 김수현 부통령이 브뤼셀에 거의 도착했거나 심지어 도착한 직후에야 소식이 공개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비밀 유지는 물론 안전상의 고려도 있었습니다. 과거 김 부통령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 중국 측 차량에 미행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유럽 내 중국의 정보망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산업 정보 수집에서부터 학술계 침투, 언론 영향력 행사, 정치적 압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대한민국의 외교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베이징이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수법은 바로 사전 압박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 고도로 정교화된 대응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포진한 거대한 대사관 및 영사관 네트워크는 각 지역의 대한민국 외교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일단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일련의 교섭 절차에 착수합니다. 먼저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 그 다음은 고위급 통화, 이어서 경제적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여론전을 펼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처 설립을 허용했을 때의 일입니다. 베이징은 주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했을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심지어 리투아니아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대한민국의 고위급 인사, 특히 부통령급 인사의 해외 순방 계획을 입수했다면 중국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즉시 조합 공격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문 예정 국가, 특히 해당 국가의 외교부 등 행정부처에 신속하게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고 모든 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계약 취소를 암시하거나 특정 국제 현안에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하여 해당 국가가 방문을 취소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접대격을 최하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과거에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었고 본래 대한민국에 우호적이었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협박 앞에서 결국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수현 부통령과 대한민국의 외교팀 그리고 동맹국들은 철저한 비밀 유지라는 한 수로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깨뜨렸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부통령의 수행원 중 다수도 마지막 순간에야 구체적인 일정을 알았다고 합니다. 항공권 예약, 호텔 배정, 차량 겨웃 등 모든 단계에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분산 관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의회 내부에서조차 이번 연설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로 제한되었습니다. 더욱 교묘했던 점은 이번 방문이 IPAC 정상회의 자체의 의사 일정 특징을 영리하게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IPA식은 다국적 의회 조직으로서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에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을 초청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초청 명단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이징의 대사관이 마침내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고 벨기에 외교부로 달려가 항의할 준비를 마쳤을 때 그들은 김수현 부통령이 이미 유럽의회 건물 안에 의젓하게 앉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모든 사전 압박의 골든타임이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베이징은 이 모든 것을 막을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후 항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게임의 테이블 위에서 사후 항의의 효력은 사전 저지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번 등장은 단순히 언론의 이목을 끌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수준의 전술적 작전이었습니다. 플랫폼의 힘, IPAC라는 완벽한 하얀 장갑, 물론 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처럼 리스크가 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바로 이번 정상회의의 주최 측인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의 약칭 IPAC입니다. IPAC는 매우 흥미로운 조직입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기구가 아니라 전 세계 43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초국가적, 초당파적 연합체입니다. 그 설립 취지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조직 구조를 보면 IPAC의 영향력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회원에는 미국 의회, 유럽 의회, 일본 국회 등 주요 민주국가의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등 중견 강국의 의회 대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은 각국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베이징은 당연히 IPAC를 증오하며 일찌감치 반중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비공식적 신분 덕분에 IPAC는 이번 작전의 가장 완벽한 하얀 장갑 화이트 글러브 대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나 유럽이사회 같은 공식 행정기구가 직접 김수현 부통령을 초청했다면 그것은 베이징과 정면으로 대립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유럽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지극히 복잡합니다. 중국은 EU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며 양자 무역액은 7억억 유로를 초과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프랑스 명품 브랜드는 중국 시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공식적인 차원의 도발은 심각한 경제적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IPAC 초청의 주체로 나서자 전체 논리가 매우 교묘해졌습니다. 유럽의회는 베이징을 향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수현 부통령을 초청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IPAC라는 국제의회 단체가 연례 총회를 열도록 장소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그들이 누구를 연사로 초청했는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며 우리 유럽연합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이 작전의 탁월함은 바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분리된 특징을 이용하고 IPAC라는 조직의 비공식적인 모호성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EU 행정부처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EU 정치의 핵심부로 진입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2024년 7월에 정식으로 IPAC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번 돌파에 합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외부 손님 자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식 회원으로서 조직 활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치밀하게 기획된 외교적 돌파였습니다. 연설의 메시지, 피해자에서 세계 질서의 기둥으로.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연설에서 김수현 부통령은 세계에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그녀의 연설 제목은 대한민국, 격동의 세계 속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이 제목 자체부터가 정교하게 구축된 전략적 서사였습니다. 그녀의 핵심 목표는 유럽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유럽 자신의 핵심 이익과 깊이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논리의 전환은 그녀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동정이 필요한 피해자에서 세계 질서의 기둥이자 글로벌 공공재의 적극적 제공자의 위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원고 중 매우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강압의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체제의 온전함과 세계의 번영이 강인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가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를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우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서사 전환의 배경에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성과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최빈국에서 세계기술 산업망의 핵심 노드로 발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만으로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최첨단 공정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번영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시아 땅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리고 번성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평화적 전환을 이룬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30여 년 만에 사회적 혼란 없이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오히려 엄청난 사회적 활력을 분출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시민사회의 활동성은 지극히 높고 선거 제도는 날로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세계 경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자동차, 의료 장비, 그리고 국방 시스템의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반도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은 조선, 석유화학 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여러 산업의 중요한 공급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생산 능력은 놀라운 제조업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책임감 있는 국제 파트너입니다. 불공평하게 여러 국제기구에서 배제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 세계의 인도적 지원과 공중보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 원조 활동 ODA은 종종 간과되지만 그 규모는 상당합니다.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농업기술, 의료,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 대량의 의료 물자를 기부하며 코리아 캔 헬프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연설의 활용점정은 대한민국의 처지를 유럽이 현재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도전과 연결시킨 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유럽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유를 수호했고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 자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유럽이 기울인 거대한 노력을 명확히 가리킵니다.
그리고 김수현 부통령은 대한민국이 매일 마주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가짜 정보 공격을 압박 속의 민주주의로 정의했습니다. 이 비유의 정확성은 청중을 감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압박은 다차원적입니다. 군사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끊이지 않으며 중국 군용기는 거의 매일 한국 방공식별 구역 KDIG에 진입합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사드 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겐 간링을 내리는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보전 측면에서 중국발 가짜뉴스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여론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럽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오늘이 한반도의 내일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운명은 유럽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많은 유럽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한반도 문제는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문제라는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그것을 세계 민주주의 운명 공동체의 차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김수현 부통령이 점점 더 분열되고 불안정하며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시대에 이번 회의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장내의 모든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럽의회의 민의 대표자들은 실제 행동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문, 하나의 선례가 만 개의 길을 연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인 돌파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시다. 그 가장 심원한 의미는 아마도 이번 연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거대한 시범 효과 데몬스트레이션일 것입니다. IPAC의 공식 성명에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김수현 부통령과 같은 고위급 인사의 연설은 유럽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주요 민주 국가의 입법부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17개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조차 이 일을 해냈다는 것은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지도자를 접대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 혹은 기존 외교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유럽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자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의회에게는 거대한 편의의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 의회는 대한민국에 줄곧 우호적이었지만 외교적 관례에 얽매여 한국의 고위급 인사가 의회 의사당 내에서 연설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국제적 위상을 모색하고 있어 대한민국과의 관계 발전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일본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체적인 교류 메커니즘이 부족했습니다. 호주 의회는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태도가 점점 강경해지면서 대한민국 지지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른 국가의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 유럽 선례를 들고 자국 외교부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오, 유럽의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국제 정치에서 이러한 선례는 종종 강력한 합법화 효과를 갖습니다. 일단 어떤 행위가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 다른 국가들이 뒤따르는 데 드는 정치적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것은 마치 도미노 효과와 같습니다. 첫 번째 패가 쓰러지면 뒤따르는 패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수현 부통령의 브뤼셀에서의 이번 활동은 대한민국의 의회 외교 노선이 거둔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이 모든 공식적인 정부 간의 문을 봉쇄했을 때 대한민국이 여전히 강민주주의 국가의 민의 대표기관을 깊이 파고들어 세계 정치의 핵심으로 통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물론
베이징의 레드라인 위협과 잠재적인 경제 보복은 각국 행정부와 재계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러한 위협이 서방 국가의 입법부를 상대할 때 갖는 구조적인 무력함 또한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은 민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과의 무역액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권자와 그들이 신봉하는 가치에 대해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베이징이 만약 이 의원들을 제재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종종 역효과를 낳아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1년 중국이 유럽의회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 정치인들에게 제재를 가했을 때 그 결과는 위협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유럽의회 전체를 격분시켜 중 EU 투자협정 비준 절차를 동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역효과는 베이징의 전통적인 위협 수단이 가진 한계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에 브뤼셀은 하나의 새로운 시대 뉴노멀의 시작을 알립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가 미약하고 곳곳에서 제약을 받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에서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의지하는 자신감 넘치는 세계 질서의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대한민국 국민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걸어 나온 길입니다.